중국의 CCTV 방송입니다. 한국의 계엄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진지하게 중국 CCTV에서 뉴스를 바라보는 홍콩인이 있습니다. 겁에 질려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밍입니다. 1985년 홍콩에서 태어나 지금은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빅토리아 하버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매일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됐죠. 34층에서 바라보는 홍콩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항구를 바라봅니다. 하버를 가로지르는 페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자유를 외치는 젊은이들의 함성이 도시 곳곳에 울려 퍼졌고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거침없이 실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거리에 CCTV는 늘어났고 신문사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죠.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주위를 살피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죠. 우리 홍콩은 동양의 진주라고. 자유와 번영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라고요. 영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역동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자부하셨죠.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침사추이 거리를 걸으며 쇼핑도 하고 때로는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리는 집회도 구경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죠. 우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 진주가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최루탄, 진압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시민들의 무력감은 아직도 제 가슴 한켠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당시 저는 금융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시위 현장으로 달려갔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대학 동기였던 마이클은 학생운동의 리더였죠. 홍콩대 도서관 앞에서 매일 밤 토론 모임을 이끌었어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는 늘 말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홍콩의 자유는 서서히 질식할 거라고. 어느 날 밤 마이클은 체포됐어요. 평화로운 시위 도중이었죠. 그날 이후로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제임스는 애플 데일리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는데 신문사가 폐간되면서 실직했죠.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라는 변호사였는데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을 변호하다가 결국 홍콩을 떠났죠. 싱가포르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우리가 자주 모이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근처의 카페도 문을 닫았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꿈을 나누었는지 몰라요. 자유로운 언론, 독립적인 사법부, 민주적인 선거. 그때는 그것들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두 까마득한 꿈이 되어버렸죠. 캐서린은 교사였어요. 수업 시간에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죠.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지금은 런던에서 중국어를 가르친다고 해요. 해외에서라도 홍콩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금융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시위 현장으로 달려갔었죠. 노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회사에서 경고가 왔고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들에게 연락이 와요.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소식을 전해올 수 있지만 홍콩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조심스러워요. 메시지 하나를 보내도 몇 번이고 고쳐 쓰고 이모티콘으로만 대화하기도 하죠. 저희는 체포될까봐, 감시당할까봐 매사 두려워해요. 특히 설리는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시위 현장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였죠. 지금은 절뚝거리며 걸어요. 그 부상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더 이상 그녀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메시지를 보내도 일상적인 대화만 나눌 뿐이죠.
저는 지금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영일을 하고 있지만 이따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한국에 갈 때면 더욱 그렇죠. 한국의 거리에서는 아직도 자유롭게 시위가 열리고 젊은이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앨범을 들춰봤어요. 우산혁명 이전의 사진들이었죠. 란콰이퐁 거리의 서점들, 자유롭게 토론하던 대학생들,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오래 붙잡았죠. 홍콩대 도서관 앞에서 친구들과 토론하던 모습이었어요. 당시 우리는 홍콩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지금도 가끔 쇼핑몰에 가면 그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철거된 서점 자리, 폐간된 신문사 건물. 코즈웨이베이의 번화가를 걸을 때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겹쳐 보이곤 해요.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심하기만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이미 그 이전의 홍콩을 모르죠. 그들에게 자유로운 홍콩은 그저 어른들의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무역업자로서 저는 매일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죠. 수출입 통계, 관세율, 환율. 하지만 이따금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우리가 꿈꾸던 미래였다고 말이죠. 한국에서의 일상은 늘 새로워요. 인천공항에 내릴 때마다 느끼는 이 묘한 설렘이란.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죠.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광화문 근처의 호텔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세종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방을 특별히 요청했죠. 매번 오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나 제 마음을 설레게 해요. 특히 오늘은 거리에서 시위가 있는 날이에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경찰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시위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질서 유지만 하고 있었죠. 홍콩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점심은 늘 가던 곱창집에서 해결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사 프로그램이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차다가도 저에게 고기를 더 구워주시며 웃음을 지으셨어요. 오후에는 남대문 시장에 들러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김 사장님은 늘 그렇듯 정치 얘기부터 시작하시더군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며 한참을 불평하셨죠. 그러다가 문득 제 얼굴을 보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전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저녁은 동대문 거래처 직원들과 삼겹살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마다 소주병이 늘어서고 고기 굽는 연기가 가게를 가득 메웠죠.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정치로 흘러갔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러자 옆자리 과장님이 바로 반박했고 건너편의 부장님은 또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누군가는 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또 다른 이는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죠.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주의를 살피거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토론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사건들까지 그 어떤 주제도 터부시되지 않았죠. 가게 주인은 고기를 굽으며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홍콩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런 자유로운 토론이 일상인 곳, 그저 당연한 일상의 한 장면처럼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부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어쩌면 언젠가 홍콩에서도 이런 광경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고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 광장을 지났어요. 초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밤이었죠.
낮에 보았던 시위는 끝났지만 광장 한켠에서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들을 바라봤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고 의지가 넘쳤어요. 12월의 서울은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활기가 넘쳤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차들의 경적 소리, 밤거리를 밝히는 네온사인,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청와대의 불빛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카페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죠. 홍콩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것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것들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열어 홍콩 뉴스를 확인했어요. 또 하나의 신문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눈에 들어왔죠. 20년 넘게 홍콩의 자유를 대변해왔던 매체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제가 본 광화문의 풍경을 떠올리며 작은 희망을 품어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하이로 향했어요. 중국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그때 CCTV 속보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중국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싶었어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보았죠.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가 있었던 그 자유로운 서울에서 대통령이 심야에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손이 떨려왔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가 걸었던 그 거리에서 제가 만났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이죠. 웨이보는 순식간에 한국 소식으로 뜨거워졌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 2위가 모두 한국 관련 소식이었죠. 중국의 SNS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댓글창은 모두 닫혀 있었어요. 중국 정부의 검열이 시작된 거겠죠. 바이두는 신속하게 한국의 정치 분쟁이라는 특별 섹션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어요. 분 단위로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되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중국 전역의 사람들이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SNS에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한국도 이제 중국처럼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평가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계엄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져올 변화가 어떤 것인지 몸소 겪어봤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야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죠. 방금 전까지 부러워했던 한국의 자유가 홍콩이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 갑자기 변해버리면 어떡하지 궁금했어요. 자유의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자.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지만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마다 다시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켤 때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좋은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알던 그 자유로운 서울이 사라지지 않기를, 홍콩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어요. 화면 속 실시간 시청자 수는 어느새 246만 명을 넘어섰고 중국 전역의 사람들이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손에 든 커피는 식어가는데 가슴 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매 순간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는 이 긴장감이 2019년 홍콩에서 느꼈던 그 불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중국의 SNS는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서울의 봄이란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고 관련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왔죠. 최근 개봉한 영화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댓글의 극명한 대립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마침내 올바른 길로 들어선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젊은 층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민주주의를 비효율과 혼란의 상징처럼 이야기했어요.
한국도 이제 중국식 통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마치 이번 일이 필연적인 수순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홍콩이 그랬듯이 한국도 곧 안정을 찾을 거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그들의 댓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호텔 방 안을 서성이다 문득 캐리어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지난주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곱창집 주인 아주머니, 남대문 시장의 김 사장님, 동대문의 거래처 직원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그들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김 사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나누던 직원들은 무사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휴대폰을 집었다 놨다를 반복했지만 결국 전화는 걸지는 못했어요. 새벽 1시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어요. 중국 뉴스 채널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상황을 전하고 있었고 외신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번역되어 올라왔죠. CNN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기괴하다고 표현했고 BBC는 1980년대 이후 민주사회로 여겨진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어요. AP통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로이터는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2019년 홍콩의 그날처럼 오늘도 어딘가에서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했죠. 마음속으로는 제발 홍콩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산혁명 때처럼 희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 상하이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그 불빛들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어요. 갑자기 CCTV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국회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한 거죠. 어두운 밤이었지만 국회의 사당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밤샘 근무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긴급 국회 소집이 이루어진 거였죠. 바이두 실시간 중계창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죠. 중국인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했어요.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 미국이 개입했다는 추측, 심지어 북한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떴어요.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투표가 시작됐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재석 190인 전원 찬성, 만장일치였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불과 150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해제를 발표했어요.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이유에서였죠. 군 병력은 즉각 철수되었고 모든 통제 조치가 해제되었어요. CCTV는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어요. 한국 국회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한 거죠. 화면을 보는 순간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갔죠. 아버지는 천안문 사태 당시 베이징에 계셨어요. 사업차 출장을 가셨다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셨죠. 처음에는 학생들의 시위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셨대요.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지는 않을 거라고, 탱크가 광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모두가 믿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죠. 탱크가 들어왔고 총성이 울렸어요. 아버지는 호텔 창문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대요. 학생들이 쓰러지는 모습, 비명소리, 탱크가 진압하는 모습까지. 그날의 기억을 말씀하실 때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더욱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한국 국회의 사당의 모습은 달랐어요. 긴급하게 소집된 국회의원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의지가 담겨 있었고 군인들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대신 질서 있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바이두 실시간 중계창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죠. 중국인들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1989년 천안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순간이었죠. 중국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150분 만에 끝난 계엄령이라고 정리하더군요. 천안문에서는 탱크가 진주했지만 서울에서는 군인들이 조용히 철수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은 중국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해요. 홍콩에서는 최루탄이 터졌지만 한국에서는 대화와 법치가 승리했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35년 전 천안문에서 무너진 꿈, 5년 전 홍콩에서 사라진 희망. 그 모든 것이 떠올랐죠. 중국 매체들의 논조도 급격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혼란을 부각시켰지만 이제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성숙함을 평가하기 시작했죠. 아침 햇살이 호텔 창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단 한 번의 폭력도 없이 끝났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150분, 그것이 전부였어요. 천안문은 35년이 지나도 말할 수 없는 금기가 되었고 홍콩은 여전히 자유를 되찾지 못했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법과 제도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걸요. 외신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죠. 특히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이 끝까지 평화적인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을 극찬했어요. 중국 SNS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이틀간의 일을 정리해봤어요.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어요. 홍콩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민주주의는 결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성숙한 시민의식, 견고한 제도, 그리고 평화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제 고향 홍콩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걸 모든 홍콩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폭력 없이도 피 흘림 없이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요. 홍콩으로 돌아와 빅토리아 하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 홍콩에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한국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도 폭력 없이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